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행정학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95점, 90점 이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작년보다도 좀 쉽게 출제가 됐고,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는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의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가 교과서 외의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 한 문제가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법령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지만 그 법령들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반드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던 그런 법령들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문제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직위분류제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직무 중심의 인사체제죠. 직무 중심.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보죠. 직무의 종류, 그 다음에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직무를 나누고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해 나가는 것이 직위분류제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행정직군, 기술직군 이렇게 나누고, 행정직군 내에도 일반행정직렬, 교정직렬, 세무직렬 이렇게 나누고, 또 일반행정직렬 내에도 여기에 일반행정직류, 국제통상직류, 교육직류 뭐 이렇게 아주 세분하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게 바로 직무의 종류죠. 그리고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18등급으로 나눕니다. 미국이 직위분류제를 하고 있는 나라고, 미국의 이제 인사체제가 바로 직위분류제 가장 기본형인데, 그게 여기 위아래로 18개를 18등급으로 만들어 놓죠. 그 18등급은 다 뭐에 대한 것이다?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중요도, 여기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업무, 여기는 조금 더 높은 업무, 조금 더 높은 업무, 이렇게 직무를 나눠놓고 여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바로 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서 여기에, 또 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서 여기에 이렇게 채용해 나가는 인사체제가 바로 직위분류제입니다. 공무원 분류체제죠. 공직 분류 방식이죠. 그 다음 문제를 봐보면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직권직렬, 직류로 구분하고, 이쪽에는 이쪽의 전문가를 채용해 나가고 이쪽은 이쪽의 전문가를 채용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반영한 직무급 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 선생님이 늘 수업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군직류, 직렬, 직류로 구분하는 것은 가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가학적 관리론이 철저하게 분업화를 강조하는데, 그 분업화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공직 분류 체제가 바로 직위분류제인데, 직위분류 중에서도 바로 이 부분, 수평적 분업화, 이 부분과 관련된 게 가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이건 뭐에 대한 것이다? 바로 보수의 형평성, 이걸 목적으로 해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낮은 보수를 받고,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보수를 더 향상시켜주는 목적으로, 즉 동일 직무, 동일 보수를 확립할 목적으로 바로 수직적 분업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직위분류제입니다. 그러니까 직위분류제는 바로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직무급 체제가 확립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여기는 밑에서 이렇게 승진도 가능하지만 모든 계급에서 신규 채용이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개방형 인사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방형 인사제도라는 것은 모든 등급에서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인사체제를 개방형 인사제도라고 하고, 당연히 여기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틀렸죠? 여기는 이쪽에 전문가를 뽑는 거고, 여기는 이쪽에 전문가를 뽑고, 여기는 이쪽에 전문가를 뽑기 때문에 각각 전문 지식이 다른 업무들이기 때문에 수평적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배치의 유연함과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 다음 직위분류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한 신분 보장입니다. 이 약한 신분 보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신분 보장이 된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정권이 교체돼도 신분이 보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있다가 선거에서 져서 이제 보수 세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해 줍니다. 근데 왜 약한 신분 보장이냐? 이거는 직무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지만 담당하는 직무가 없어지면 그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신분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폐직되면, 직무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폐직이라 그러죠. 바로 폐직되면 담당 공무원도 퇴직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한 신분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직무가 없어진 경우, 바로 폐직된 경우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는 이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사바스의 제한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바스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공공서비스를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죠.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비경합성 이렇게 나눠놓고,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제한을 사적제라 그러고, 그리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서비스를 공공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서비스를 공유제, 그 다음 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서비스를 요금제, 이렇게 4개로 서비스를 분류해 나갑니다. 이 시장제, 사적제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시장제라고도 이야기하고 민간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사적제나 시장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부분입니다. 시장에 맡겨놔도 충분히 시장에서 최적 생산이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놓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할 수가 없죠. 정부의 개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공서비스라 그러는데, 어떤 데 정부가 개입한다. 바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거나, 또는 서비스의 품질 검토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입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소비자 보호, 서비스 안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개입도 있습니다. 정부가 사적제를 사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주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가 사적제에 개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죠.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 2번째로 공유제. 공유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바닷속의 물고기라든지 천연 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남들이 먼저 가져가면 나는 가져갈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다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공유제에 들어가는데, 이게 가다 사용이 이루어지면 항폐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바다가 충분하게 고기들을 품고 있을 수 있도록, 산이 나무나 나물들을 충분히 품고 있을 수 있도록 거기를 국가가 계속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 보호할 때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돈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이냐와 관련해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다 소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목적에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비용을, 바로 이런 산이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이냐와 관련해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맞죠? 요금제. 요금제는 망산업들을 우리가 요금제라고 그럽니다.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이죠. 그러니까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망산업인데, 이런 것들은 망을 설치한 기업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가스관을 다 설치한 기업이 있게 되면 새로운 신규 기업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망을 설치한 기업이 있게 되면 새로운 신규 기업은 생산 비용의 차이 때문에 절대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시장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자연독점 산업이 형성돼요. 자연독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망을 설치한 기업이 있어요. 여기가 전기회사다 이러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전봇대를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망을 설치한 기업이 있게 되면, 여기에 집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여기 원래 있었던 이 기업에게 전기를 생산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여기에 선 하나 그으면 돼요. 선 긋는데 5만 원, 전선 연결하는데 5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기업이 있다. 그럼 이 신규 기업한테 전기를 생산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신규 기업은 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제부터 망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망을 설치하고 전봇대 한 대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 선 한 번 연결할 때마다 5만 원이면 300만 원, 305만 원, 310만 원, 315만 원, 32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320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5만 원 받고 있는데 여기가 320만 원 받게 되면 이 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기업을 선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도 5만 원 받아야죠. 그럼 자기들은 얼마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315만 원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망을 설치한 기업이 이미 존재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 기업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서 자연 독점을 야기합니다. 자연 독점은 시장 실패죠. 바로 이런 시장 실패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 원래는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져요. 정부의 개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가스 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독점적으로 국가가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바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의 생산이죠. 자연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데 정부가 생산하면 결국 또 뭐가 문제가 된다? 바로 비효율성이 문제가 돼요.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된다? 민간 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민간 기업의 활성화의 방식이 바로 민영화, 민간 위탁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요금제는 X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틀렸죠? 요금제는 자연 독점의 폐해로 인해서 자연 독점 이렇습니다. 자연 독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는 게 과거의 방식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생산을 했더니 자연 독점이라는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생산했더니 이제는 뭐가 나타나더라? 정부의 비효율적 생산이 야기돼요. 바로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요금제 생산 부분에 민영화 민간 위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금제는 자연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공급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또 뭐라고도 하면 돼요. 바로 정부의 X 비효율성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뭐가 되고 있다? 민영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면 맞겠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잘못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연 독점으로 인해서 정부가 공급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정부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인 X 비효율성 때문에 민영화 민간 위탁되고 있다라고 표현돼야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X 비효율성 정부가 공급하는 이유는 자연 독점 때문에 정부가 공급하는 거고 그리고 민영화가 되는 이유는 정부의 X 비효율성 때문에 민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집합제는 바로 공공재를 우리가 다른 말로 집합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제는 비용 부담에 따라 서비스 혜택을 차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비배제성.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비배제성인데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성질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바로 무임승차 현상이 야기된다. 그러면 4번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해성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의 대응이 가능케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가해성은 주 요소 외에 잉여 요소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가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해성은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중시하는 행정 가치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가해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해적 장치를 두게 되면 정부가 고장나지 않게 되겠죠. 혹시라도 주 장치가 고장이 나면 보조 장치가 이를 대신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이것은 공익 실체설이 아니라 공익 과정설입니다.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 개념을 공익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 과정설은 이렇게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공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 실체설은 뭐다? 공익은 사익과 전혀 별개의 또는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 실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공익 과정설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공익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라서 2번은 당연히 틀렸죠. 3번. 행정의 사회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기계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이죠. 사회적 효율성은 민주성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바로 다양한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을 중시하는 거고 기계적 효율성은 수치적 능률입니다. 수치적 능률이어서 비용 대비 산출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계적 능률입니다. 4번.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를 이야기하고 수직적 형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실적과 능력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한다. 예, 이건 이제 실적주의,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수평적 형평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거죠.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한다는 원칙이죠. 그리고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인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이에요. 근데 앞부분에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이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의 답은 1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4번.
다음 글의 저자와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격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의 하나는 예를 들어 뛰기 전에 살펴라는 격언과 지체하는 자는 진다는 격언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 모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언과 같이 기존 행정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리는 상호 모순성이 많다. 이건 원리에 대한 비판이죠. 이렇게 원리주의를 비판한 자가 바로 사이몬이죠. 행정 행태론자. 바로 사이몬이 원리주의자들의 원리를 비판합니다. 원리들이 상호 모순성이 있다라고 비판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은 4번이겠죠. 그럼 일단 봐보면 윌슨은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그렇죠. 정치행정 이원론을 탈정치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치로부터 행정을 벗어나게 한다. 이건 행정관리설이죠.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기 때문에 양자는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바로 이건 정치행정 이론론이고 바로 통치기능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굿노우는 정치를 국가의지의 표명으로 행정을 국가의지의 집행으로 정의했다. 이것도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인 행정관리설과 관련된 이론이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것과 이것은 바로 행정관리설. 그 다음에 이거는 통치기능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사이먼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 사실만을 다루는 과학으로서의 행정을 주장하였다. 이게 바로 행정행태설인데 원리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론은 바로 행정행태설입니다. 그래서 사이먼의 논의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답은 4번입니다. 5번 국가재정법상 가해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모두 고르면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가해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가해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가해장의 의견을 국회에서 제출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산은 뭐가 없다.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가장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은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의 예산이든 사법부의 예산이든 헌법재판소의 예산이든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든 전부 다 행정부가 편성하는 거고 전부 다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마저도 행정부가 편성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기관들의 요구하는 금액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 행정부 이 5개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자꾸 3부체제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지 말고 5부체제로 공부하라고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5가지의 기관인데 행정부가 이 각 기관들의 헌법상 독립기관들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는 그들의 의견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입법부, 사법부, 헌재, 선관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독립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요구하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별도의 법률로 별도의 조항으로 이거 외로도 뭐다 감사원도 그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헌법재판소하고 중앙선관위 이게 답이 되겠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내부에 있는 기관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독립기구로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의 근거를 전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기관은 아닙니다. 법률상 독립기관이죠.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 그들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 법률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여기에는 빠지는 거죠. 그러면 기역번과 니은번만 가해에 해당하겠죠. 그럼 답은 1번이겠죠. 6번.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게 ESG 경영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뭐 경영학에서는 엄청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지금 이거를 우리 정부 영역에서도 공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기업과 관련해서 경영학에서 논의되는 것을 여기다 가져와서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은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주주자본주의 모델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일단은 주주자본주의는 뭘 추구하는 것이다? 주주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기업은 당연히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죠. 예. 여기는 뭐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주뿐만 아니라 바로 종업원, 노동자죠. 노동자도 이의 이익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협력사의 이익도 추구하고 그 다음 고객의 이익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역사회 이익도 다 고려해서 이들의 이익이 모두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여기는 결국은 단기 이익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또 종업원들과 여기 노동자들과 항상 뭐가 이루어지고 바로 경영자 간에 항상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주주자본주의는. 그러나 여기는 노동자의 이익도 추구하고 협력사의 이익도 추구하고 고객의 이익도 추구하고 지역사의 이익도 같이 추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뭘 가져올 수 있다. 장기 성장 및 늘 여러분들이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지속 가능성.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ESG 경영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ESG 경영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돼 있는 게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뭐 행정학에서 이게 경영학의 주요 주제지 이게 행정학의 주요 주제가 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게 행정학 시험에 나온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학에서도 공기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업을 운영할 때 단순하게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이 공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장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이런 논의로 지금 경영학의 주제를 여기다 가져와서 문제를 출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봐보면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보며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경영 목표로 본다. 그렇죠. 주주자본주의 모델의 기업 규율 방식에는 이사회의 경영 감시, 그렇죠. 뭐 사회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도록 감시하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규율이 이루어진다. 뭐 당연한 겁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기업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며 그렇죠. 이들 모두의 공동체를 기업으로 보는 거며 이해관계자 이익의 극대화가 경영 목표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종업원 지주제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한다. 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는 이런 거 있습니다. 종업원 지주제도. 그러니까 뭐다? 이 노동자들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주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종업원 지주제도는 당연히 노동자의 참여를 위한 방식이니까 당연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에서 중시하고 있는 겁니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럼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틀린 거죠. 단기 업적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다? 장기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자 모델이기 때문에 4번은 뒷부분이 틀린 거죠. 예. 그러면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교과서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다 출제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돼요. 뭐 특별하게 이걸 더 막 아주 경영학처럼 세부적으로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이럴 수는 없죠. 이게 행정학 주제가 고유한 행정학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워낙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아주 중요한 테마로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ESG 경영을 나서고 이러게 하기 때문에 ESG 경영이 바로 이겁니다. 또는 이걸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기업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이제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다음 7번.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선생님이 엄청 여러 번 했죠. 지방직 7급 시험 대비로 선생님이 매주 월요일 하프 모의고사 할 때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주제로 해가지고 매번 모의고사에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죠. 일단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그 밖에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주민투표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것도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3대 제도, 직접민주주의 3대 제도. 이 직접민주주의 3대 제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주민 발안,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이게 직접민주주의 3대 제도인데 이것은 다 뭐 하고 있다? 개별 법을 두고 있어요.
주민 발안이 바로 주민조례개폐 청구인데 주민조례개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사항들 저런 것들 주민 발안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이런 것들은 다 뭐한다. 별도의 법으로 정하고 주민투표도 뭐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으로 정하고 주민 소환도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으로 정한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해서 직접민주주의 3대 제도는 반드시 개별 법의 근거를 따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해당 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청구 대상도 선생님이 다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민 발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그랬어요? 이건 조례안을 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청구하고 그 다음에 주민 투표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이거는 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 소환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주민 소환은 관할 선관위에 청구합니다. 관할 선관위. 그 다음 주민 감사 청구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는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민소송. 주민소송은 어디에다 청구한다? 행정법원에 청구한다. 이걸 한꺼번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 헷갈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건 틀렸죠. 해당 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 지출에 관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이 가능하며 이 제도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말도 안 되죠. 주민소송은 과거부터 있었던 거죠. 이거는 2005년에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요. 법적 근거. 이게 만들어지고 언제부터 실시된 것이다. 바로 2006년부터 실시가 돼요. 2006년에 시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게 2021년에 지방자치법 개정된 거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공부했던 주제지 이게 뭐 최근에 개정된 이후에 공부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된다. 틀렸죠. 이건 뭐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니까 주민 소환 대상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환 대상이지만 누구는 제외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된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주민들이 직접 뽑는 사람만 주민 소환 대상이 돼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뭐 한 거예요? 정당 명부에 투표를 한 것이지 누구한테 투표한 게 아니니까 각 개인 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기업법만 맞고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8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엘더퍼의 ERG 이론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욕구 단계 이론뿐만 아니라 욕구 좌절 시 획기적이고 하향적인 욕구 단계로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본다. 바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좌절퇴행 모형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엘더퍼의 ERG 이론이 바로 좌절퇴행 모형입니다. 맞습니다. 2번.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은 종업원의 직무환경 개선과 창의적 업무 활동을 통한 직무 성취감 증대가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본다. 그렇죠. 직무환경 개선은 위생 요인이죠. 위생 요인을 개선시켜 줘도 뭐다? 불만족만 없어질 뿐이지 만족감을 느껴서 동기 유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런 성취감은 뭐다? 동기 요인이죠. 동기 요인을 충족시켜주면 만족감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 만족감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위생요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동기요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2번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인식된 불공정성이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그렇죠. 사람들은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되면 지각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행동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4번. 부름의 기대 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한류로 이루어지는 동기부여 과정을 제시하면서 노력, 성과 간 관계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인지를 강조했다. 이 부름의 기대 이론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일단 특정 노력이 있으면 어떤 성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특정 성과가 있으면 특정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 이걸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죠. 우리가 특정한 노력이 있으면 특정한 성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하고, 특정 성과가 있으면 특정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우리가 수단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보상이 주는 주관적 매력도를 유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높은 값을 가져야지 동기유발이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한 거죠?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 받겠지. 이렇게 내가 인지하면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기대감이 높으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10시간 일해봤자 나는 이미 과장님한테 찍혀가지고 절대 금평수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기대감이 낮아서 동기유발이 안 됩니다. 또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 받겠지. 근데 금평수 받으면 내가 승진되겠지.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수단성도 높은 거죠. 이러면 동기유발이 되는데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는 받을 수 있어. 기대감은 높아요. 근데 우리 조직은 승진 적체가 너무 심해가지고 금평수를 받아봤자 절대 승진될 수 없어. 그럼 뭐가 낮은 거예요? 수단성이 낮죠. 그러면 동기유발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 받겠지. 금평수 받으면 승진되겠지. 승진은 돼도 나는 별로 승진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바로 이 유인가입니다. 바로 보상에 대한 주관적 매력도. 바로 승진에 대해서 매력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대감이나 수단성이 높아도 유인가가 낮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 기대감, 수단성, 유인가가 모두 높아야지 동기유발이 된다고 보는 게 브룸의 기대 이론인데, 브룸의 기대 이론은 이거밖에 없어요. 노력,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성과, 보상. 이 세 가지의 연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브룸의 기대 이론이고, 여기에 뭔가를 하나 더 집어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포터와 롤러죠. 이 포터와 롤러가 제시한 기대 이론을 우리가 업적만족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포터와 롤러의 이론도 기대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의 정식 이름은 업적만족 이론 이러는데, 여기에 뭘 집어넣는다? 만족감을 집어넣어요. 만족감은 공정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로 만족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 받겠지. 금평수 받으면 내가 승진되겠지. 그런데요, 우리 부처는 승진이 돼도 과장자리를 부여해주지 않아. 과장자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5급, 내가 4급으로 승진이 돼봤자 과장자리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부처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되자마자 과장자리를 부여받아요. 그럼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기유발이 안 된다는 거야. 이 만족감도 동기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포터와 롤러죠. 그럼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봐봅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이 아니라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그러니까 뭐다? 내가 10시간 일하면 금평수 받겠지? 금평수 받으면 내가 승진되겠지? 승진은 나는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뭐다? 바로 다른 부처도 승진되면 바로 과장자리 받는데 우리 부처도 승진되면 바로 과장자리를 부여받을 수 있어. 뭐야?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 이렇게 만족감도 높아야지 동기유발이 된다고 보는 것은 브룸의 기대 이론이 아니라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또는 포터와 롤러의 기대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노력, 성과 간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인지를 강조하였다. 여기 노력과 성과 여기죠. 예, 이거는요 브룸도 강조한 거고 포터와 롤러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브룸의 기대 이론이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브룸의 기대 이론은 이게 틀린 거죠. 바로 이게 만족감이 들어가 있다는 게 틀린 거고, 포터와 롤러의 기대 이론은 노력, 성과, 보상, 만족, 한류로 이루어지는 동기부여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노력과 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자질, 그리고 나의 역할을 인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 나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금평수 받을 수 없어. 이러면 브룸의 기대 이론에 의해서도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 거고,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에 의해서도 동기유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뒷부분은 포터와 롤러의 논의에도 맞고 브룸의 기대 이론에도 맞는 논의입니다. 다만 이게 바로 이 만족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브룸의 기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포터와 롤러의 이론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9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 발생 시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법조문입니다. 이게 독소조항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둘이가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협상하고 있어요. 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을 할 땐 다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가 도망가. 나 협상 못해. 너네들 더 양보해. 이러면 얘가 쫓아와서 왜 그래? 내가 좀 양보할게. 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야 우리가 이건 양보하지만 이건 우리 해줘. 그러면 얘네들이 또 막 안 해줘. 그러면 얘네들이 막 이렇게 도망가면 얘네들이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거 조속한 조정 필요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할래. 하고 행안부 장관이 딱 개입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론자들이 아주 나쁜 독소조항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이 법조문이어서 이 법조문은 선생님이 늘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법조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다? 자치분권을 크게 훼손하는 법조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그냥 행안부 장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직권으로 조정을 해버린다. 이건 엄청난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법조문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 명령을 통해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이것도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이게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다. 바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이 두 가지가 있죠.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은 여기는 행안부 장관 소속하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죠.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협의 조정위에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조정위에서 조정을 합니다. 여기는 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바로 이행명령을 하고 대집행권이 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다. 바로 이행명령이나 대집행권이 전혀 없다. 이거 뭐 항상 여러분들이 두 개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직무이행 명령을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직무이행 명령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도 직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있다. 그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 및 행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다음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 의결한다. 그렇지 않죠. 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단체 간의 분쟁조정은 그럼 광역자치단체가 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광역과 기초가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있는 거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있는데 시도지사 소속하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관할 영역 내에 자치단체가 기초단체단체 간의 분쟁조정만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기초단체단체 간의 분쟁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분쟁이 이루어지거나 관할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도고 여기는 서울시다. 이렇게 광역자치단체가 달라지는 기초단체 간의 분쟁조정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도 당연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3번은 틀린 거죠. 4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며 시도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 의결하고 또 방금 봤던 것처럼 광역과 기초 간의 분쟁조정도 의결하고 그리고 뭐다.
광역자치단체의 관할을 달리하는 기초단체단체 간의 분쟁조정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9번의 답은 3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0번 조직문화 및 변동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킨의 경쟁가치 모형이 있는데 이 킨의 경쟁가치 모형은 뭐까지를 연계해 놓은 이론이에요? 문화까지를 다 연계해 놨습니다. 킨은 이렇게 딱 나누죠. 조직 내부를 평가하느냐, 외부를 평가하느냐, 그 다음 융통성을 평가하느냐, 통제를 평가하느냐를 나눠서 조직 내부를 평가하면서 여기다 외부라고 쓰겠습니다. 외부를 평가한다, 내부를 평가한다. 조직 외부를 평가하면서 융통성을 평가하는 것을 체제 자원 모형, 개방체제 모형 이렇게 제시하죠. 그 다음 조직 외부를 평가하는데 통제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목표 모형, 목표 달성 모형. 그 다음에 조직 내부를 평가하는데 융통성을 평가하는 것을 인간관계 모형이라 그러고 조직 내부를 평가하는데 통제를 평가하는 것을 내부 과정 모형, 내부 과정 모형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체제 모형에서 중시하는 문화가 바로 뭐다? 혁신지향 문화고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바로 가업지향 문화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모형에서 중시하는 문화가 바로 관계지향 문화고 그리고 내부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유계지향 문화다. 이렇게 해서 문화와 연계시켜 놓은 거죠. 이게 9급 시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이걸 알고 있느냐를 출제를 했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일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는 경쟁가치 모형을 활용해서 내부지향, 외부지향, 유연성과 통제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네 가지 문화 유형을 도출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급 시험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홉스테드인데 이 홉스테드라는 사람이 여러 문화를 구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격차 또는 권력거리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 다음 개인주의, 집단주의, 그 다음 여성성과 남성성 이렇게 초기에 4개로 나눴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6개로 나눴죠. 그래서 단기지향, 장기지향, 그 다음에 절제와 방종 이렇게 해서 지금 6개로 나눠놓고 있는데 보통은 이 4가지 초기의 홉스테드의 이론을 가지고 주로 출제를 하죠. 그럼 여기서 권력거리라는 것은 권력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다? 권력 격차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권력 격차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뭐다? 바로 집단주의 문화고 권력 격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거부하는 문화를 이 사람은 평등주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권력거리의 크기가 큰 문화, 이건 권력 격차가 큰 문화죠.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 당연히 틀렸죠. 권력거리가 큰 문화는 계층주의 문화고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가 바로 평등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에서는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분권화된 경우가 많다라고 본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 레비는 조직 변화의 과정을 이건 이제 조직 개혁에서 나오는 논의예요. 조직 개혁 또는 우리가 행정 개혁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레빈의 이론입니다. 먼저 어떻게 한다? 현 상태를 녹인다. 해빙.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뭘 한다? 변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걸 얼린다. 그래서 이게 먼저 지금 이렇게 동그란 얼음이 있다면 이걸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표로 가려고 한다면 별표 틀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그리고 이걸 얼리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변화가 된 것이 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레빈의 바로 변화의 장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럼 이건 맞죠. 그러면 10번의 답은 니은번만 틀리고 옳은 것은 기역번과 디귿번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 다수의 평정 요소와 평정 요소별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구성된다. 평정 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 대상자를 평가한다. 평정 요소와 평정 등급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도표식 평정척도법이죠.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한쪽 면은 평정 요소를 기록하죠. 한쪽 면은 평정 요소. 그래서 여기다 실적과 능력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적이 다 써져 있죠. 여기에 양, 질, 난이도 뭐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 능력과 관련해서 기술 숙지도, 그 다음에 협력성, 의사소통력 이런 것들이 쭉 이게 뭐예요? 평정 요소죠. 그리고 여기다 뭘 쓴다? 등급을 숫자나 언어로 표현합니다. 등급이 바로 수미양가예요. 여기 수, 우, 수, 미, 이런 게 이제 등급이죠. 이렇게 다수의 평정 요소와 평정 등급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평정 요소별 해당 등급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 대사자를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수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우를 줘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급 부여의 주관성이 야기되는 것이 바로 도표시 평정 척도법이죠. 그럼 답은 1번이죠. 가감 점수법은 긍정적 형태가 나타나면 가점을 두고 부정적 형태가 나타나면 감점을 주고, 그래서 평정 기간 동안의 가점과 감점의 총합을 봐서 거기에 의해서 평정하는 게 가감 점수법이고, 서열법은 쌍쌍 비교를 통해서 구성원들 A라는 구성원과 B라는 구성원을 비교해보고 A라는 공무원과 C라는 공무원을 비교해보고 C하고 D를 비교해봤더니 C가 D보다는 E를 더 잘했고 D하고 A를 비교해봤더니 A보다는 D가 더 잘했다.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까지는 수, 여기까지는 우, 이런 식으로 쌍쌍 비교를 통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서열법이고,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질문 항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딱 이렇게 P평가자는 지각을 자주 하는가? S, NO. 그 다음에 또 조퇴를 자주 하는가? S, NO. 이렇게 쭉 이렇게 질문 항목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S가 30개 이상이면 뭐다? 가. 그 다음에 뭐 25개에서 30개 사이면 양. 그 다음에 21개에서 25개 사이면 미. 이런 식으로 질문 항목을 만들어 놓고 평가자가 S 또는 NO만을 표시하도록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체크리스트 평정법입니다. 당연히 11번의 답은 1번. 그 다음 12번. 현대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원우존 이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환경 형성론적 시각이죠. 뭐다? 희소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희소자원,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뭐 할 수 있다? 바로 다른 조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조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경쟁 조직이라든지 또는 공급 조직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론이 바로 자원우존 이론입니다. 자원우존 이론은 조직을 환경적 결정의 피동적 존재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전제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환경 형성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선생님이 하프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7급 지방직 7급 대비 하프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에 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을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 존재로 보고 조직의 발전이나 소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에서 찾는다. 바로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적 시각에 입각해 있는 이론이 바로 조직군 생태론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론이죠. 3번. 혼돈 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기는 사소한 것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봐요. 그걸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나비 효과 때문에 사소한 것을 빼고 연구하면 절대 안 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다 포함시켜서 연구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통합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합적 연구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방식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좋은 말이 써져 있을 뿐이죠. 혼돈 이론은 조직이라는 복잡한 체제의 총체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왜? 사소한 것도 다 빼지 않고 모든 걸 다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적 연구를 지향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적용은 대단히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기술 규모와 환경 등의 다양한 상황 요인에 대한 조직 적합성을 발견하려고 한다. 맞죠? 모든 상황에 적합하고 유일한 최선의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은 찾을 수 없다고 보죠. 상황에 따른 뭐다? 조직 설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환경에서는 복공집을 낮추고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복공집을 높이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조직 설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게 상황 적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상황 적응 이론은 가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원리주의를 비판하죠. 가학적 관리론은 모든 조직은 분업하고 표준화해야 된다고 보는 이론이고, 원리주의는 모든 조직은 계층제의 원리, 분업화의 원리에 따라서 구성돼야 된다고 보는 이론이고, 그리고 또 관료제로는 모든 조직은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이 높은 조직 구조로 설계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 이론인데, 이런 이론들이 이런 이론이죠. 바로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조직 설계와 관리 방법을 제시하는 이론들이죠. 이런 이론들을 비판하고
상황 적응 이론은 뭘 중시한다? 상황에 따른 조직 구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도 아니고 개별 조직도 아닌 중간 범위를 설정해요. 유동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들은 어떻게 해라? 바로 복공집을 낮춰라. 안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조직들은 복공집을 높여라. 이런 식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범위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4번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고 답은 4번입니다. 13번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도 공무원에 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기는 안 되죠.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외국인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죠. 임용 시험 성적과 임용 후 근무 성적 간의 연관성이 높다면 기준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시험의 타당성 중에 하나인 기준 타당성의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죠.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나왔고 4번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15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직무와 동일 계급으로 다시 복직하는 경우에는 15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재 추천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관료제에서 각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추천제가 있는데 이분들은 15를 안 해요. 얘네들은 그냥 뭐라 그래요? 견습 이렇게 이야기하죠. 15가 아니라 견습이 아니라 견습 견습 직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여기는 이제 15기간이 아닙니다. 인재 추천제 우리가 대표관리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고등학교하고 전문학사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면 6개월 동안 수습으로 근무하죠. 수습으로. 이 수습은 15가 아닙니다. 여기 견습이라고 하지 말고 수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년제 졸업 대상자나 졸업 예정자들은 어떻게 한다? 1년간 수습으로 근무하고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7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뭐다? 15는 하지 않고 수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15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 임용을 제한하거나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4번 공직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의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정보를 공개하면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피해 기업이 가만 안 놔두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개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단체장의 서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모두 다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해나 증여를 받을 때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번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3번도 맞는 거죠. 4번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 모두가 등록재산 공개 대상은 아니다. 그렇죠. 4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 의무자고 1급 이상 공무원이 공개 대상자이기 때문에 재산 등록 의무자가 모두 공개 대상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14번의 답은 3번이죠. 15번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는 일반에게 예상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과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죠? 지방재정 자립도는 일반에게 총액분의 자주재원이죠. 근데 이 자주재원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로 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 지방재정력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지방재정 자립도고 지방재정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다? 자주재원 플러스 의존재원 플러스 지방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봐보겠습니다. 이 일반회계 내부에는 자주재원도 있고 의존재원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의존재원이 올라가면 의존재원이 커지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모값이 커지니까 전체값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의존재원이 커져도 지방재정력은 커져 나가요. 그러니까 지방재정 자립도와 지방재정력은 전혀 다르지. 그래서 당연하게 1번 지문은 맞는 거죠. 지방재정 자주도가 있는데 지방재정 자주도는 여기다가 뭘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일반재원을 추가해요. 일반재원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주도는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일반재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방교부세죠. 그래서 여기에 지방교부세를 추가한 게 자주도입니다. 바로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죠.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서 맞죠? 자체 수익과 자주세입이 자주재원이죠. 자주재원의 합계액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체 수입이 자주재원이에요. 이거 틀린 거죠. 자체 수익과 뭘 결합한 것이다. 바로 일반재원을 결합한 거죠. 자주재원의 합계가 아니라 일반재원의 합계액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 기준은 재정력 지수죠. 재정력 지수가 3번에 나와 있는데 재정력 지수는 기준 재정 소요액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지방정부가 500억이 필요해요. 근데 내년에 우리가 600억이 나와요. 거둘 수 있는 돈이 600억이다. 이게 예상치입니다. 내년에 우리 지방정부에 필요한 돈이 500억인데 내년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돈이 600억이다. 그럼 부족익이 전혀 없죠. 그럼 1 이상이죠. 1 이상이 되면 이게 1 이상이면 국가는 보통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 재정력 지수인데 이 재정력 지수가 뭐다?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거지 재정자주도가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의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2번은 앞에도 틀렸고 뒤에도 틀렸고 다 틀린 거죠.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의 비를 의미하며 기본적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 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방세액을 해당 자치단체 주민 수로 나눈 것으로 세입구조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습니다. 1인당 지방세를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는지를 보면 세입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 답은 2번이죠. 그 다음 16번.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중앙관세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채무 부담액 요구서를 작성하여 이게 바로 예산 요구서입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로 예산 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죠.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며 틀렸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해부하여 종합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여하는 거죠. 그럼 뭐 아주 쉬운 문제죠. 3번은 당연히 틀린 거고. 4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 받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날짜도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죠. 감사원에 제출해야 될 날짜가 뭐 기출이 한두 번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답은 3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17번 정책 대안의 탐색. 1번 과거 또는 현재의 정책을 참고로 하거나 외국 또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활용한 정책들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점중지적 접근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예요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방정부가 정책을 펴니다. 그냥 세입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봅시다. 그럼 세입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과거 정부의 성공한 정책도 찾아보고 타 지방정부의 정책도 찾아보고 외국의 지방정부의 정책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련된 대안도 마련하고 또 모형에 의해서 개발된 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외국 또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점중지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다른 정부의 정책을 대안으로 고려할 때는 가급적
사회문화적 배경이 동질적이어야 되겠죠. 사회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지방정부에서 성공한 정책을 우리 정부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성공이 나타나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 주관적 직관적 판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될 파이가 있고 이것들은 대안을 개발할 때도 활용이 되지만 각 대안의 미래를 예측할 때도 활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은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분방하게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그렇죠.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을 금지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강조한다?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아이디어의 양을 중시한다.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는 토론 방법이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17번의 답은 2번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18번 정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이의 분배 정책은 돈이나 권력 등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이런 걸 우리는 재분배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보호적 규제 정책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행동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그렇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보호적 규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맞죠. 알몬드와 파웰의 상징 정책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다. 이건 상징 정책이 아니라 추출 정책이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죠. 4번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론은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도 선생님이 엄청 자세히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겁니다. 포괄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론은 우리가 배분 정책, 그 다음에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그 다음 구성 정책 이렇게 4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정책들이 많죠. 상징 정책도 있고 추출 정책도 이런 거 다 빠져있죠. 그러니까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은 포괄성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로이가 제시한 정책 유형은 상호 배타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를 한번 봐봅니다. 이 최저임금제는 이건 임금 규제에 대한 거예요. 임금 규제니까 당연히 뭐에 들어가겠어요? 규제 정책에 들어가요. 그런데 최저임금제를 하게 되면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소득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소득 이전이 이루어져요. 그럼 재분배 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행위에 대한 거야. 행위. 규제할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 규제하면 규제 정책, 지원하면 배분 정책이고 여기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거예요. 행위의 결과. 행위의 결과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소득 이전이 이루어지면 재분배 정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 정책이 이런 최저임금제라는 특정 정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 정책에도 포함되고 재분배 정책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호 배타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정책이 이중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호 배타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죠. 확보하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18번의 답은 2번이죠. 19번 정책평가의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후적 비교 집단 구성. 지금 이것도 선생님이 하프모브에서 엄청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 준실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축조에 의한 통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재기적 통제가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축조에 의한 통제는 정책이 실시되는 지역과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될 때 하는 거고 재기적 통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전국적 실시.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 하는 겁니다. 이 축조에 의한 통제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실험 설계 방법이 바로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 그 다음에 사후 비교 집단 설계. 그 다음에 회귀 불연속 설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걸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죠. 뭐 몇 번 이게 워낙 정책평가가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바로 분절적 시계열 분석.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다 했던 건데 지금 그중에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된 거죠. 이게. 그렇죠? 사후적 비교 집단 구성은 선정 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비교 집단을 선정을 해 나가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적 타당성이 크게 저해됩니다. 내적 타당성은 인간계 추론의 정확도가 크게 저해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예를 들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무상급식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고 해요. 학업 성취도.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는 무상급식을 안 해요. 경상남도도 무상급식을 안 해요. 그럼 경기도, 전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러는데 이게 무상급식을 하기 전에 경기도 아이들의 점수를 봐봤더니 애들을 뽑아가지고 봐봤더니 이게 평균 점수가 만일 이게 600점이야. 그리고 1년간 무상급식을 하고 얘네들이 690점이 됐어요. 전라남도는 이때 시험 봤을 때 애들의 평균 점수가 560점이었는데 얘네들은 580점이 됐어요. 여기는 540점이었는데 얘네들은 1년이 지나서 이때 평가할 때 봐봤더니 600점이 됐어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한 데는 지금 90점이 올랐고 여기는 20점이 올랐고 여기는 60점이 올랐죠. 그럼 연구자가 무상급식의 효과를 크게 보이려면 어디하고 비교하면 돼요? 여기를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면 돼. 무상급식의 효과가 이렇게 70점이나 됩니다. 근데 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걸 연구한다. 그러면 어디를? 바로 얘네들을 뭐로 선정하면 돼요?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무상급식 효과가 30점밖에 안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이미 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책이 실시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들의 연구에 결론에 맞게끔 이렇게 비교 집단을 설계해 나가는 게 사후 비교 집단 설계고 이거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추론을 아주 분석하게 만들죠.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추론의 정확도를 우리가 내적 타당성이라 그러는데 비교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야 이걸 설정해 버리거나 이러면 무상급식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이걸 비교 집단으로 선정하게 되면 무상급식 효과가 적게 나타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후 비교 집단 설계죠. 선정 효과로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적 타당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진실험은 모방 효과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이렇게 딱 나눠놨는데 여기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를 가르치고 여기는 국내 영어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막 따라가 버려. 야, 니네들 어떻게 공부해? 실험 집단 애들 니네들 어떻게 공부해? 우리 그냥 이렇게 여기는 비교 집단인데 비교 집단에 소속돼 있는 아이들이 실험 집단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면 억제 효과가 야기돼요. 억제 효과가. 그래서 결국 내적 타당성이 저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는 진실험과 같은 수준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비동질적 통제 집단 여기 있네. 비동질적 통제 집단서는 준실험이에요. 준실험인데 어떻게 진실험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진실험은 아주 내적 타당성이 높은 거고 준실험 내적 타당성이 진실험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준실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실험과 같은 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죠. 진실험과 준실험을 비교해보면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준실험이 더 우수하고 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진실험이 더 우수하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걸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르다고 지금 써져 있잖아. 4번 지문에. 내적 타당성이 다르다. 근데 비동적 통제 집단 설계가 바로 여기 준실험이라는 것만 알면 당연히 답이 3번이 되는 거지.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겠죠. 20번.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의 정보업무평가 제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은 뭐 선생님이 워낙 강조했던 거고 이걸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이건 당연히. 정보업무평가 제도와 관련해서 평가의 유형을 한번 봐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눠야 되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첫째 자체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평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체평가는 어떻게 한다? 바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체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버리면 다 잘했다고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위원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자체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누가 재평가할 수 있다. 바로 국무총리가 재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 특정평가는 이 2개 이상의 부처와 관련된 업무
두 개 이상의 부처와 관련돼 있으면 자체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각각의 부처별로 평가하는 게 자체 평가인데 두 개 이상의 부처와 관련돼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특별하게 중시하는 주요 현안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정 평가를 하는데 특정 평가도 국무총리가 하는 거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로 오면 여기도 자체 평가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합동 평가가 있죠. 합동 평가가. 자체 평가는 똑같아요. 각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의 3분의 2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이거죠. 합동평가는 국가이임사무에 대한 평가죠. 국가이임사무. 국가이임사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주무부 장관이 합동으로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환경 문제인데 이게 환경부가 이임한 사무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합동으로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합니다. 그다음 공공기관은 자체평가가 아니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에 의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봐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 점검 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건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죠. 틀렸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해야 한다. 맞죠. 행안부 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틀렸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특정평가라 그러는데 이것도 국무총리가 하는 거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평가의 총괄부서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재평가도 국무총리가 하는 거고 여기 그다음에 특정평가도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이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이건 이임사무죠. 국가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 그리고 이 법을 공부할 때 선생님 늘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주체가 중요하다. 주체가 국무총리냐 행정안전부 장관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쭉 해설 강의를 들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어서 자기 것으로 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